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지금도 높은 수준이라서 매각보다 자녀에게 정려를 택한 데다가 사실 이 시기만 넘기면 또 집값이 오른다. 왜냐면 공급량이 없어지니까 오른다는 박수 효과를 받았잖아요. 내일부터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요.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집을 산 지 2년 안 됐는데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가 과중하게 부과가 되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6월 1일, 2021년 6월 1일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날인 거죠? 네, 전월세 신고제 일단 네. 시행이 되고요. 전세가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다 하면 이사하고 한 달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1년 동안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년 이후에도 이 조치를 안 따르시게 되면 과태료 물게 되는 그런 날이고요.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도 보다 무겁게 물게 돼서 예.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단기간 보유를 했다. 여기서 그 단기간이라고 두 가지 하면 조건이 다 합쳐져야 됩니까? 각각의 조건을 예. 다 충족하시면 각각의 사항에 다 해당이 예. 됩니다. 만약에 단기를 보유했다 하면 2년 미만이 되시는 거고요. 다주택자, 3주택자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조건을 다 합쳤을 때 최고 75%까지 예.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나 집이 여러 채인 분들은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정말로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물게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도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별로 챙기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그거였기 예. 때문에 원래는 저 조치를 반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반년 동안은 이제 세일할 수 있는 시기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년 동안에 양도세를 폭탄 세일해 줄 테니 이때 물건을 팔아라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폭탄 세일에 응한 게 아니라 물건을 오히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저런 게 시행이 되는데도 나는 그냥 집을 갖고 있을래. 뭐 보유세도 더 중부과하시려면 네. 하세요. 나는 더 갖고 있을래요. 그리고 차라리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뭐 혹은 뭐 아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더 늘고 있다. 그건 또 왜입니까? 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5,800여 건에서 3,600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 건수는 2,000건이 안 되다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3,000건이 넘었다가 4월 기준인데 올해 들어서는 일단 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증여 건수가 가장 많은 거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2년치를 보면 지난해 7월에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7,000건이 넘었었는데 이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우리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거의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증여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네. 지금이 상투가 아닐 거란 믿음이 하나 있는 거고 양도세를 그렇게까지 무겁게 내면서 파느니 차라리 내 자식한테 내 가족한테 물려주겠다. 후자를 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서울의 집값인가요? 네. 많이 오르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의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통계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사 대책이 있었던 딱 고주에 주간 단위로 0.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5월 셋째 주에 다시 0.1% 상승폭을 나타내고 지금 거래 금액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인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평균 매매 가격의 추이가
10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간 단위 상승폭도 0.1에서 이사 대책 이후로 소폭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약간 줄었었는데 상승폭이 예. 상승폭이 0.09, 0.07 이렇게 내려왔다가 불과 석 달 만에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다시 주간 단위로 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대책 이전으로 상승폭이 돌아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부로서도 뭐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각종 정책을 발표해서 뭐 정부는 좀 원망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분석이 좀 기다려줘야 하고 이런 정책의 효과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올 텐데 네. 왜 단기간에 자꾸 평가를 좀 하려고 하는지 섭섭하기도 할 텐데 왜 그러면 이렇게 네. 이사 공급 대책 외에 상승폭이 잠깐 둔화됐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섭섭해하는 이야기를 저도 사석에서 많이 예. 듣거든요.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예. 있지 않느냐. 단기간에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장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단기간의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는 하는 그 단기간이라는 게 소비자들, 특히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거주의 아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서 갑자기 주인이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네.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나앉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을 좀 분리해서 대책을 세웠어도 좋았을 텐데 어느 정권에서나 집값이 올랐고 전월세가 불안정한 때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많은 사람이 주거 불안을 이야기할 때는 종전과 다른 점 어떤 게 변수가 됐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피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때에 비해서는 호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는 해요. 세입주가 가능한 매물들 위주로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최근래에는 뭐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만 넘기면 또 집값이 오른다. 왜냐면 공급량이 없어지니까. 오른다는 지금 4년간의 학습 효과를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건이 나올 것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수요자들은 있어요. 근데 뭐 물건이 기존의 시세보다 한 1억 붙어서 나와도 지금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뭐 거래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다분한. 공인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팔지는 않으려고 네. 하고 그런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있고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경제학 시간에 배운 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네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대학생이 시청하고 있다고 해도 대학 때 그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공 서적이 절판이 돼버리면 서점에서 못 구하면 중고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책을 못 구한다 하면 가끔은 중고책 가격이 새 책보다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거기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집의 경우에도 1000세대가 넘게 사는데 네.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 하나 팔렸다, 어디 전세로 들어온다 하면 그 수많은 세대가 어느 집에 전출입이 있는지 다 알 정도입니다. 이사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요. 이사철인데도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수급이 안 맞는 상황인데다가 또 한 가지 변수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임대차 보호를 강화한 이후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양도세를 내고라도 팔겠다 하지만 기존의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나는 더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기 4년, 장기 8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4년을 채우고 나야 그리고 적어도 절반 이상을 채우고 나야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돼야 슬슬 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면 퇴로가 지금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 눌러 앉은 수요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자체가 굉장히 귀해졌거든요. 월세로 돌리는 집들이 많아서 전세 가격은 뭐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그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다 하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주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월세 신고제는 그 전월세 신고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세입자를 네. 보호해야 하겠다. 이 세입자 보호의 목표라고 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이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년 동안은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네. 제도를 운영해보는 기간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겁니다.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들쑥날쑥한 이 전월세 시장의 정보의 그 비대칭성을 좀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당신은 5억에 들어왔어요. 난 6억 5천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같은 단지에도. 이런 사례를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일단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거래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뭐 썩 달갑진 않겠죠. 하지만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는 거니까 하게끔 돼 있는데 세입자들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누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세입자들이 하게 될 거고 고시원 같은 곳들, 원룸 같은 곳들도 가급적이면 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30만 원으로 정한 거거든요. 이 상황이 아마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요거는 그 서민들의 전월세 주거 상황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영희 평론가 나오셨으니까는 현 정부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년도 채 안 남았단 말이죠. 혹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에 정부가 바뀌면 또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말이죠. 아예 없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견디자. 모든 정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을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에 투영해 온 게 사실이잖아요. 뭐 앞으로의 선거, 앞으로의 정치 이벤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단적으로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 그 전세 가격이 반년 사이에 지금 보니까 10억 원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더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계약을 체결한 것도 9월에 이사할 분이 5월에 계약을 네. 했는데 그 사이에 3, 4억이 올랐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집이 지금 매물이 한 10억 가까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국토부 장관도 새로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가 않고 또 현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과연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물러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2017년에 집 사려다가 정부가 말려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학습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번 좌절감을 느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주기가 네. 쉽지가 않다. 정부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장관까지 바꿔가면서 또 시행을 하니까 말이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